반갑습니다. 용현중학교 학생 여러분, 역사 송중길 선생님입니다. 계약을 하고 이제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선생님에게 상담이나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말이었습니다. 말. 사람의 말은 때로는 축복을, 때로는 상처를 타인에게 줍니다. 그래서 오늘의 명언은 바로 말에 대한 명언인데요. 가장 유명한 수녀님이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신 이 마더 테레사 수녀님께서는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친절한 말은 짧고 하기 쉽지만 그 울림은 참으로 무궁무진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말입니다. 너 왜 그딴 식으로 말하냐? 너 왜 이렇게 띠껍게 말하냐?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참으로 쓸데없는 갈등이고 분쟁인데요. 테레사 수녀님 말씀처럼 친절한 말은 거친 말보다 조금 더 쉽습니다. 그리고 친절한 말과 태도는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죠. 친절한 말과 태도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행동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무궁무진한 울림을 줄 수 있는 우리 용현중학교 학생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명언 코너는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국민의 형태가 아니죠. 국가의 형태와 이제 국민국가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부터는 유럽 각국에 이제 어떤 방식으로 국민국가가 형성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태로 탄생을 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순에 맞춰서 영국, 그리고 미국, 그리고 프랑스 순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국입니다. 영국은 두 번의 혁명을 거치면서 국민국가로 발돋움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을 한번 우리가 차근차근씩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혁명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17세기 초 영국의 정치, 사회, 종교적 상황을 먼저 살펴보아야 됩니다. 정치개혁 면에서는 이제 엘리자베스 1세 이후에 이복 동생인 에드워드 6세가 즉위를 하긴 하였으나 6년 만에 죽어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어려가지고. 그래서 헨리 7세로부터 이어진 튜더 왕조가 에드워드 6세에서 끊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후계자를 한번 찾다 보니까 스코틀랜드의 왕을 하고 있었던 제임스 6세 제임스가 눈에 딱 띄게 됩니다. 아주 강력한 왕위 계승 후보자로 부상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제임스 1세로 영국의 국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영국의 의회가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영국에서는 13세기부터 왕권의 견제를 위해서 귀족, 성직자, 기사, 시민들로 이루어진 의회가 구성되어서 현대적인 의미의 의회가 발달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으로는 귀족은 아니지만 농장 운영 또는 법률 또는 기술 또는 사업 또는 상업,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부를 쌓고 많은 땅을 사들여서 귀족과 비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젠트리라고 부르고, 이들은 영국 사회에서 중요한 지배층으로 아주 중요한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또한 상업이나 공업이 발달하면서 상공업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을 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정치에 참여하는 계급, 시민계급이 등장하게 돼요. 시민계급 역시 젠트리와 마찬가지로 영국 의회에 참여하면서 많은 영국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종교적으로는 영국에서는 국교라고 불리는 영국 성공회가 지배적인 종교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른 유럽 세계에서는 로마 교황청 중심의 기독교, 즉 로마 가톨릭 또는 루터나 칼뱅, 우리 배웠었죠. 종교개혁 이후에 탄생하게 되는 개신교가 지배적인 종교였는데요. 영국에서는 헨리 8세의 이혼 문제로 인해서 로마 카톨릭에서 벗어나서 영국 국왕 중심의 성공회, 즉 국교, 그리고 국교를 믿는 사람들 국교도가 중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칼뱅이나 루터의 종교개혁의 흐름을 타고 이제 존 녹스와 같은 사람들은 종교개혁가라고 부르죠. 로마 카톨릭 그리고 성공회에도 반대하고 더욱더 성경 중심의 깨끗한 기독교를 추구하는 청교도, 그래서 청교도는 개신교도의 일파입니다. 개신교의 일파예요. 청교도 세력 또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청교도 혁명입니다. 영국의 왕으로 즉위한 제임스 1세는 스코틀랜드의 관습, 원래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다고 했잖아. 스코틀랜드의 관습과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강력한 왕권을 주장하고 종교적으로는 청교도를 탄압하는 정책을 펼치게 돼요. 이로 인해서 의회는 견제권을 강조함과 동시에 청교도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의회와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죠. 제임스 1세, 그런데 이러한 갈등 상황 속에서 제임스 1세가 죽고 제임스 1세의 후임으로 즉위한 찰스 1세 역시 이제 아버지의 정책을 대부분 계승하여서 국왕의 과세권을 강조하고, 국왕이 마음대로 세금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국왕의 과세권을 강조하고, 그리고 국교와 카톨릭을 존중하면서 청교도들, 의회의 중심이었던 청교도들을 탄압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에 의회는 즉각적으로 반발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번의 의회의 개회, 해산, 개회, 해산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의회는 의회의 권리를 보장하라 라고 하는 청원, 즉 권리 청원이란 걸 국왕에게, 찰스 1세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찰스 1세는 그때 당시에 영국이 스페인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스페인과의 전쟁에 대단히 많은 패배를 겪게 돼요. 원정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게 스페인과 전쟁을 했던 이유가 프랑스의 이제 개신교도, 프랑스의 이제 카톨릭 교도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쟁 지고 국왕이 돈도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권리청원이다라고 하는 의회의 권리를 보장하는 이 청원을 어쩔 수 없이 찰스 1세가 받아들이게 되죠. 이후에도 이제 권리청원을 받아들인 이후에도 찰스 1세 너 오지게 잘못했어, 너 잘못했어 라고 하는 이제 국왕에 대한 비판이 계속 이어지게 되니까 이를 파악한 찰스 1세가 의회를 아예 해산시켜버립니다. 그 후로 무려 11년 동안이나 의회를 소집하지 않아요. 필요한 돈은 국왕의 수입에서, 그리고 배로 들어오는 세금으로 인해서 내가 충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자신감 때문이었죠. 그런데 1640년대가 되면 스코틀랜드와의 종교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찰스 1세는 국왕의 수입만으로 모자라다, 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11년 만에 의회를 소집하게 돼요. 근데 이 의회가 11년 동안 불만을 참고 있었던 거잖아. 한 번도 소집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의회가 열림과 동시에 찰스 1세에 대한 불만을 그냥 폭탄 떨구듯이 떨굴게 됩니다. 털어놓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의회가 이렇게 욕을 해 제끼니까, 폭탄처럼 욕을 해 제끼니까 이거 뭐야 하면서 이 의회를 바로 찰스 1세가 해산을 시켜버려요. 영국은 국왕이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의회를 소집하고 해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소집과 해산이 국왕 마음대로 해요. 우리는 이때 아주 짧게 열린 의회를 짧게 열렸다라고 해서 단기의회라고 불러요. 단기의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찰스 1세는 이제 스코틀랜드의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대한 배상금을, 어쩔 수 없이 막대한 배상금을 스코틀랜드에게 넘겨줘야 될 처지에 놓이게 되는데 돈이 없잖아. 그래서 이걸 마련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의회를 다시 한번 소집을 하게 됩니다. 눈물을 머금고. 그래서 이 의회가 또 긴 기간 동안이나 소집되지 않는 이런 불상사, 그 전에 11년 동안이나 소집되지 않았던 이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3년마다 의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라고 하는 법안, 그리고 의원의 동의 없이 의회를 해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법안,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과시키고 찰스 1세가 너 잘못했어, 찰스 1세의 실정을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을 국왕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간주라고 부르게 돼요. 여기까지 내용이죠. 이제 넘기는데 실수했네요. 찰스 1세는 대간주 이후에도 그동안 실수도 있었고 실정도 있었고 해가지고 참습니다. 참는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 아일랜드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카톨릭교도였던 왕비가 그 반란의 주모자다. 그래서 왕비를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의회의 탄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찰스 1세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의회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의회와 전쟁을 하기를 선포하게 됩니다. 결국 1642년부터 이 국왕 찰스 1세와
의회 내에서 국왕의 편을 드는 사람들이 있겠죠. 왕당파라고 부르고, 그리고 의회의 권한을 강조하면서 청교도인의 신앙의 자유를 강조하는 의회파, 이 둘 간의 내전, 전쟁이 빵 하고 터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잉글랜드 내전, 영국 내전이라고 불러요. 이 전쟁은 어떻게 끝나게 되냐면 의회, 즉 크롬웰이라고 하는 올리버 크롬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끌던 철기군, 아이언사이드라고 부르죠. 나중에 신기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 그 철기군의 이름은 그냥 철로 막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위세가 대단해서 아무리 때려도 부서지지 않는 철과 같다. 그래서 철기군이다 라고 하는 별명을 붙게 되는 이 철기군을 앞세운 의회군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철기군과 크롬웰의 활약으로 이제 의회가 승리를 거두게 되고, 찰스 1세는 영국의 화이트 궁전에서 처형을 당하게 됐죠. 어떤 죄목이었느냐? 처형당한 죄목이 무엇이냐냐? 국민에게 그리고 의회에게 반역을 했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이제 국왕이 처형을 당하게 되는, 단두대에 목이 되어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은 의회와 국민의 힘으로 국왕을 처형한 세계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일련의 과정을 청교도인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정권을 바꿨다 해서 청교도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청교도 혁명을 이후에 정치 권력은 바로 철기군을 이끌고 청교도 혁명, 잉글랜드 내전의 승리를 이끌었던 올리버 크롬웰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크롬웰은 이제 자신을 나라를 지키는 재상, 호국경이다라고 하는 직위에 스스로를 임명을 하고, 영국을 청교도 중심의 아주 깨끗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엄격한 생활 태도를 강조하는 사회 정책을 실시하고, 그리고 국제 무역에서 영국 상인들의 보호를 위해서 영국의 배만이 영국의 식민지의 물품을 전박하거나 납품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항해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게 돼요. 왜냐하면 영국의 식민지에 네덜란드라던가 아니면 스페인이라던가 프랑스 상인들이 막 물건을 갖다 팔고 있었거든요. 특히 네덜란드. 그래서 이 네덜란드 상인들을 견제하고 영국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항해법을 만들어가지고 제정을 해가지고 영국 배만이 영국 식민지에다가 물품을 납품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안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658년에 올리버 크롬웰이 죽게 됩니다. 10년간의 통치 끝에 죽게 되는데, 영국의 국민들은 크롬웰 시대의 엄격한 청교도 정책, 청교도 사회 분위기, 그리고 대단히 혼란스러워, 왕이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대단히 혼란스러운 이런 정치 상황에 염증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안정적인 국왕이 다시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의회는 다시 한번 찰스 1세의 아들이자 이제 프랑스로 망명가 있었던 찰스 2세, 제임스 2세가 아니죠. 찰스 2세를 다시 한번 왕으로 모시고 오게 됩니다. 이름하여 이 사건을 우리는 왕정복고, 왕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왕정복고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찰스 2세는 가톨릭 신자긴 했어요. 가톨릭 신자긴 했지만 당시 의회가 성공회, 즉 국교도 의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래서 찰스 2세는 이 의회와 종교 문제나 그리고 과세 문제로 대립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큰 사건 없이 수명을 다해서 찰스 2세가 죽게 되고, 그때 찰스 2세가 아들이 없어요. 있었는데 일찍 죽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찰스 2세의 동생, 즉 찰스 1세의 아들이죠. 동생이었던 제임스 2세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찰스 2세 아들이 있긴 했어요. 서자긴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mon모스공이라고 해서 반란을 일으키긴 해. 근데 제임스 2세가 이거를 제압하긴 합니다. 근데 제임스 2세는 찰스 2세보다 훨씬 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어요. 그래서 국교도와 청교도의 의회를 무시하고 이제 가톨릭 신자들에게 관용적인 정책을 막 실시하려고 하죠. 그래서 가톨릭의 부활과 그리고 가톨릭, 즉 국왕의 권력을 키우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실시하게 됩니다. 이게 제임스 2세와 대립하던 의회는 제임스 2세의 참고 있었어.
어떻게든 참고 있었는데 이 제임스 2세의 왕비가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당연히 가톨릭 신자일 거 아니야. 그럼 그 아들이 왕이 되게 되면 역시 영국은 가톨릭 때문에 굉장히 힘들 것이다 라고 하는 우려가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었고, 결국 이제 이 제임스 2세를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제임스 2세의 가톨릭 정책을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의회는 제임스 2세의 장녀, 딸이죠. 제임스 2세의 장녀인 메리와 그의 남편인 네덜란드의 오레냐, 지금 영어로 발음하면 오렌지예요. 그래서 오레냐공, 오렌지공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 오렌지공 윌리엄을 추대해서 영국 국왕으로 옹립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리하여 1688년 윌리엄과 메리가 영국으로 상륙을 하게 되고, 제임스 2세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프랑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제임스 2세에서 윌리엄과 메리에게 권력이 넘어오는 과정에서 출혈이나 또는 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예롭게 혁명이 일어났다, 피를 흘리지 않고 명예롭게 혁명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이 사건을 명예혁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새롭게 영국의 국왕이 된 윌리엄 3세, 이 사람 윌리엄 3세가 되고, 메리 여왕은 영국은 성공의 국가임을 선포를 빵 하고, 그리고 국왕 또한 영국의 의회가 만드는 법에 예속되고 법에 처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의 법률을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규범이나 법률을 권리장전이라고 부릅니다. 권리장전. 찰스 1세에게 의회가 청원에 제출했던 그 청원은 권리청원, 의회의 권리를 청원한다라고 하는 왕에게 부탁하는 형식이었어요. 반면에 이제 윌리엄과 메리가 선포한 권리장전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의회의 권리를 보장한다라고 하는 규범이나 법률을 빵하고 선포한 것이죠. 형식이 약간 다른 거예요. 이렇게 청교도혁명과 명예혁명을 거치면서 영국은 명실상부한 의회 중심의 국민국가로 발돋움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영국의 국민국가 형성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영국의 국왕과 그리고 의회가 대립한 중요한 지점이 바로 국왕의 권리와 종교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하나 있는데, 정치적인 면에서 사람에 따라서 어느 정치 방식 또는 통치 방식을 선호하는지가 좀 갈라지게 돼요.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에 80년대까지 아주 강력한 대통령권을 바탕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경제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반면에 그 시대의 민주정치는 발달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죠. 반면 현재 우리 정치는 이제 좀 다르죠. 민주주의 정치, 의회를 중심으로 한 민주정치가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 국가의 정치 형태인데, 우리 정치의 문제가 민주정치가 시작된 지 20년에서 30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이 짧은 기간에 민주정치가 발전을 하면서 많은 문제가 노정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정치 형태가 마음에 드는지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강력한 권력을 바탕으로 효율적이지만 민주적인 절차에는 소홀한 정치가 마음에 드는지, 아니면 의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수의 의견을 종합하여 민주적이긴 해요. 다수의 의견인데 종합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비효율적인 상황이 생기게 되죠. 이런 민주적인 형태의 정치 형태가 좋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를 짧은 시간 동안 생각해보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토요일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